사이에 많이 있는데 공화주의가 피어난 거대한 산맥 두 개를 든다면 로마하고 미국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은 뭐 아시는 것처럼 필그림 파더스 즉 청교도들에 의해서 사실은 그 미국의 그 공화주의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이제 피어나게 된다. 1620년 12월에 영국의 분리주의파 청교도 그 말은 그 로마 카톨릭의 영국적 방식인 영국 국교회 그걸 지금은 성공회라고 하는데 이거로는 뭐 종교개혁의 의미가 반영이 거의 안 돼 있으니까 따라서 루터와 켈빈으로 이어지는 이 개신교인들 이들이 이제 내부에서 바꾸자 하면 이제 분리주의파 청교도가 되고 이거 떠나야 돼.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돼.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분리주의파 이전에는 비분리주의고 그 분리주의파 청교도 102명이 이제 자유를 찾아서 미국 동부 플리머스의 첫 발을 딛고 다음에 소출을 근데 상당 부분 잃어버리죠. 절반이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촌장 브래드퍼드의 시행 속에서 추수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추수감사절이 시행됐으니 아주 오래전이죠. 1621년부터니까. 그리고 이제 10년 지난 1630년에 이번에는 이제 비분리파 청교도 1천여 명이 존 윈스롭 캠브리지 출신인데 이 주도 속에서 세일럼이라는 곳에 도착하고 바로 옆에 있는 보스턴으로 이주 개척했으며 거기에 이제 계속 이제 들어오면서 매사추세츠 주로 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주, 뭐 코네티켓, 그다음에 로드 아일랜드 위에 뭐 이렇게 몇 개를 합쳐서 뉴 잉글랜드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자유를 찾아온 자유민들이 더불어 협력해서 일하면서 자신들 지역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 이걸 타운 미팅, 타운 회의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영국과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독립전쟁, 그리고 독립전쟁 중엔 1776년 독립선언서 발표. 그런데 전쟁 이후에 그 1787년에 연합의회에서 이제 헌법, 연방을 탄생시킬 것인가 말 것인지를 고심하는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89년에 극적으로 타결돼서 미국 연방정부를 출범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게 그냥된 일이 아니거든요. 자세히 살펴본다면 깨질 가능성도 꽤 있었어요. 독립전쟁 당시에 미국은 13개의 자치주의였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외채를 끌어다서 프랑스 승으로부터 병사들 월급 주겠다고 해서 월급을 거의 주지 못했어요. 연방 정부가 없었으니까 지급이 보류가 되고, 그렇죠? 뭐 이런 등등 산적한 현안, 그다음에 또 그 이 상업이 활성화되어야 재원이 확보돼서 또 삶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현안에 대해서 연합의회는 굉장히 무력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체제를 발전시키든지 또는 해소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각 주로 그냥 살자 13개 주로 이렇게 이걸로 이제 논의가 개최됩니다. 이럴 때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사람이 그 버지니아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버지니아에 뭐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귀족이죠. 근데 이제 똑똑한 사람이니까 자기 것도 좀 내려놓을 줄도 알고 지혜가 있으니까 버지니아 주에서 제안하는 헌법의 주된 틀을 다 잡습니다. 이걸 이제 발표는 그 버지니아 주지사를 언급한 사람으로 하여금 발표는 시키고 그래서 근데 이때 큰 주와 작은 주가 사실은 견해를 달리해요. 큰 주는 버지니아가 제일 컸어요 그 당시에. 버지니아, 그 다음에 이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이 뉴욕, 그 다음에 매사추세츠 이런 데가 큰 주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작은 주였습니다. 큰 주는 그 시민들의 비율에 따라서 그 이 의회를 구성할 때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고 비례에 따라서 이거 비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시민 비율 따른 권한을 연방 정부 예를 들어서
이 의회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자면 상원과 하원 이렇게 돼. 근데 자군주는 각 주가 동등하게 어쨌든 참여하고 있는데 각 주 동등한 권한을 가져야 되지 않아? 항상 인간이라는 족속은 그렇거든요.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이게 난항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때 강한 정부를 세우지 않으면은 영국, 프랑스,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13개 조그만 주가 찌그락찌그락 하다 보면은 외국의 큰 나라하고 결탁돼 갖고 분쟁성에 빠져서 완전히 항패화될 거다.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미국이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연방주의자, 대표적으로 패트릭 헬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에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이라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외친 사람이 바로 패트릭 헬리. 전형적으로 이 사람이 반연방주의자면서 거의 회방꾼이에요. 실제로는요. 그 토마스 제퍼슨하고 제임스 메디슨,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막 학을 때 패트릭 헬리에 대해서는 말은 멋지게 연설은 굉장히 잘. 그래서 대중적 흡인 버지니아 주지사도 하고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영국 총독이 버지니아 주지사였었는데 영국과 전쟁 벌어지면서 이 사람 내쫓고 첫 주지사로 패트릭 헬리가 맡고 이 사람은 뭐 깨트리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사회에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비교적 괜찮은 분인데 좌쪽이든 우쪽이든 자기가 큰 거 거머쥐고 이끌지 않으면은 늘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하면서 방해하는. 아마 패트릭 헬리도 대략 그렇게 묘사가 되더군요. 근데 이게 타결되는 회의 직전에 1786년에 쉐이스의 반란이 매사추세츠에서 일어나요. 근데 이 반란의 성격을 보면요, 내가 이곳에 있어도 나 이 반란 무리에 내가 참여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군으로서 영국과의 전쟁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막 그 엄청난 노고 속에서,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죠. 병사로서. 그럼 밀린 월급이라도 줘야 되는데 월급 줄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 이제 야가 빠진 장사꾼들이 있어요. 매사추세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왕창 번 돈 갖고 세금 좀 내야 되는데 자기들이 조금만 가능하면 내고, 그리고 일반 농민들에게 그 비용을 어쨌든 물도록 조치를 법안을 통과시켜요. 그러니 화 안 날 수 있어요, 농민들이요? 병사로 참석해서, 그렇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돌아왔는데 밀린 월급 주기는커녕 이제 막 입에 풀칠할 정도를 마저 떼가려고 그래. 반란이 일어나죠. 근데 이 반란을 보는 입장에서 이제 크게 연방을 조성해야 할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운 일이죠. 사실은 그 조지 워싱턴이라는 장군이 승리로 이끌고 초대 대통령 이대를 하게 되지만, 이분이 그 로마의 그 장군이 전쟁에서 쫙 승리하고 나서 농촌으로 퇴임을 해요. 그리고 농촌에서 일하는데 또 큰 일이 벌어지자 다시 부름 받아갖고서 농촌서 소박하게 일하다가 다시 장군으로 출정하는, 이름을 여기다 이거 적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사실은 조지 워싱턴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죠. 근데 이 사건 딱 겪고 나서 이러면 안 되네. 나라가 큰일 나겠어. 그래서 당신 이제 분주 왕으로 취임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전에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였었는데 요 사건 이후에는 워싱턴도 마음이 바뀌었어요. 약간 흔들거렸어요. 그걸 제임스 메디슨이 설득하느라고 애를 조금 다소 먹은 것 같더군요. 어쨌든 그 미국사 앨런 브링클리가 쓴 것에 따르면 미국인이 새로운 정부 수립에 착수하면서 유일하게 합의한 것이 있다. 그건 미국의 연방 정부는 공화주의 정부여야 한다. 이건 그 미국에서도 유명한, 그래서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는 미국사에 저서 딱 유일하게 합의한 공화주의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제임스 메디슨의 어쨌든 미국 연방헌법의 기초자인데, 이 사람이 그 1987년 4월부터 5월부터 시작된 것이 9월 달에 막 그냥 5개월, 6개월 정도 막 논쟁을 막 부침을 깨질 뻔하고 이런 상황에서 가까스로 타결해요. 타결되는데 이게 13개 주에서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성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해밀턴이 13개주 시민들 향해서 칼럼을 쓰자, 글을 쓰자 이렇게 해서 해밀턴이 메디슨 그리고 존 제이라는 제이는 저 초대 대법원장을 맡게 될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글을 쓰게 돼요. 이게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인데 거기 넘버 10번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임스 메디슨이 이렇게 써요. 순수한 민주주의, 공화주의하고 이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순수한 민주주의, 즉 직접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소수 시민으로 구성된, 예를 들자면 아테네와 같은 사회는 파벌의 악영향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 그러한 민주주의는 언쟁과 소란과 분쟁의 연속이었고 역사적으로 생명도 짧았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공화정, 즉 대표 제도가, 이때 대표라는 말을 써요. 대표 제도가 행해지는 정부는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고 우리가 추구하는 해결책을 약속한다. 민주주의와 공화제 간의 가장 큰 두 가지 차이점은 첫째, 공화제의 경우 시민이 선출한 소수의 대표에게 정부를 위임한다는 사실이다. 둘째, 공화제는 더 많은 수, 미국같이 큰 나라, 연방, 더 넓은 범위의 국가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 요때 요 칼럼을 쓸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는요. 그러면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 그럴 때 적어도 대의민주주의 이렇게 말할 때 이 대의민주주의는 원래 시행되고서 이게 민주주의의 특성이어가 아니라 바로 요 대의성을 띤 요 미국 건국, 그렇죠? 이 선상에서 있었던 일, 요것을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공화주의 내용을 차용한 거다. 따라서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맛집의 그 이 첫 출밤인 그 원조라고 그러나요? 그렇듯이요. 네, 그렇듯이 공화주의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하고 공화주의의 차이를 좀 물론 범하는 것을 드러낼 수는 있는데 공화주의하고 연관해서만 표현합니다. 그럼 미국 건국 헌법의 기본 전제는 뭘까? 일단 어쨌든 자유예요. 자유민이 이곳에 와서 세우는 나라다. 미국 헌법 전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의도 언급되어 있고 국민의 복지도 증진시켜야 되는데 자유의 축복을 확보할 목적에 자유의 축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유. 그 헌법을 제정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헌법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나와야 한다. 이런 표현이 이제 좀 들어가긴 합니다. 이게 기본 전제고요. 그런 선상에서 메디슨의 그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넘버 10, 51, 넘버 57에서 약간 내가 뽑았습니다. 인간 본성으로 인해서 이익 집단의 파벌 조성은 불가피하다. 오늘 저기 최범 선생님이 지난번에 와서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은 안 오셨군요. 이제 그분이 그때 질문이 이쪽 집단도 문제고 저쪽 집단도 문제고 집단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오면 얘기 좀 해드리려고 했더니 안 오셨네. 인간 본성을 인해서 이익 집단의 파벌 조성, 따라서 권력과 돈이 있는 곳에서는요 각자일 수도 있고 집합적일 수도 있는데 파벌, 집단 생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좋은 사회를 구성하려면 그 불순한 동기, 개인의 이익, 사적 권력, 욕심을 내는 이 사람들을 좀 없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써요. 공기가 있어서 불이 나면 다 태워. 그럼 불을 안 나게 하려고 그럼 공기를 없애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갖는 적절한 이기심은 우리가 제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벌 조성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 힘을 빼는 방식으로 공화주의가 제도화시키자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51번에 야심에는 야심으로 대처해야 하듯이 사실은 메디슨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가요. 첫째, 국사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핵심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할 정치인이 됐던 아니면 대법원이 됐던 그런 쪽에는 덕을 갖춘 자로서 지혜로운 사람,
이게 그리스의 아레테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이게 둘 다 함축해요. 이걸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포진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의회, 입법, 사법, 행정일 때도 입법부도 둘로 나누지 않으면 안 돼. 민의를 대변한다. 충실히 대변할 집단이 필요해. 하원은 그렇게 하자. 근데 민의는 자꾸 바뀔 수 있어. 또는 민의를 대변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할 수 있어. 민의를 참칭하면서. 따라서 하원의 임기는 짧을수록 좋아. 짧을수록. 상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귀족이 아니라 그래도 덕이 있어 갖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은 내려놓더라도 자신이 처해 있는 국가 사회 공동체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올라올 수 있어야 될 터인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선출 과정에서 적절하게 동기 유인만 주면은 이런 사람들이 올라올 수 있겠다. 그래서 상원을 특히 염두에 둔 겁니다. 실제로 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지휘단.